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열방의 빛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프레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이제 서구 기독교 역사를 딱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크리스천덤, 예,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가 되고 막 힘으로 막 식민지 막 그렇게 하던 시대에서 계몽주의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전제가 다 무너졌잖아요.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주의 들어오면서 서구 기독교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소비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서구 기독교가 처한 문화적 상황은 반면에 세계 기독교 시대가 열렸고 다원주의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이게 한국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국교회 굉장히 소비주의적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그냥 뭐 무대 그런 식으로 간다든지 예, 굉장히 소비적인 그래서 소비적인 형태로 교회를 운영하려면 교회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중심으로 자꾸만 가게 됩니다. 예.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색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 무엇을 폐기할 것인가 누구죠? 그 세계적인 기독교 경영학자 피터 드래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영이란 체계적으로 폐기하는 게 경영이랍니다. 지금 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폐기해버리는 게 경영이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면 안 되는가를 먼저 결정해 놓고 절대 그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닝이 일어나려면 언러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닝이 일어나려면 지금 내 속에 있는 걸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고 새로운 러닝을 하면 그게 짬뽕이 돼서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안 내려놓고 새로운 서구 그거 자꾸 집어넣어요. 그 짬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엑서사이즈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오늘 모여가지고 나는 지금 뭘 포기할 것인가. 네, 그런 걸 갖고 한번 나눠보시죠. 아주 굉장히 재미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제가 이제 2년 전에 앵코웨이 할 때 제가 프로그램 팀장이었는데 제가 한 5가지 이슈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교, 하나님의 성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 성교와 거룩의 문제, 이게 한국교회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성교와 거룩의 문제. 그 다음에 한국 성교와 세계교회, 이미 얘기했죠. 세계화된 상황에서 성교는 어떻게 성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은 무엇일까, 그걸 발견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복음화가 된 나라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들, 이런 걸 잘 분석해서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 그 앵코에서 제가 제안했던 중에 첫 번째 교회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론이. 예. 그러니까 왜냐면 교회론이 바뀌어야지만 성교론이 바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래서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여서 교회를 자꾸 선교사들도 교회가 큰 문제라서 막 한국 교회를 많이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제 생각은 선교가 교회를 바꿉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게 맞지만 선교하면 교회가 바뀌면서 오히려 선교계 안에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부흥이 일어나서 이게 한국교회에 거꾸로 영향을 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변화에 주변부에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것이 한국교회를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단절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자신학화해야 될 것,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다수세계와 같이 동역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힘에 의한 선교에서 친구로 선교하는 선교로 전환하도록 하는 일,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 그래서 선교사는 처치 플랜팅을 하는 게 아니라 처치 플랜팅 현지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선교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가스펠 플랜팅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교회가 또 우리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미션 플랜팅을 하는 거예요. 가스펠 플랜팅, 미션 플랜팅으로 바꾸는 문제들. 예. 그 다음에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입구 전략은 많이 했지만 출구 전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 시작한 지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4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막 가는데 막 선교사 많이 보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뭐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출구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입구 전략만 하니까 지금 출구 전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은퇴 선교사 문제, 뭐 현지 재산권 문제, 어떻게 사역을 후배들에게 넘겨주려니 후배들은 안 오고, 뭐 이거 여기에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교는 들어갈 때부터 나올 걸 생각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들의 교회를 세워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출구 전략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들여다봤더니요. 여러분 대부분 교단 파송 선교사님이라서 모르실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교단 파송 말고 초교파 선교단체 중에 선교사를 한 명 이상 보낸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예. 몇 단체만 빼놓고 선교사를 보낸 단체가 지금 없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선교사, 작년 한 해 동안 한 명이라도 선교사를 보낸 단체가 손꼽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은 이름만 갖고 있는 선교단체들이 많아집니다. 예.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선교단체 왜 그냥 유지되는 줄 아세요? 기존에 보냈던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들을 M&A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일반적으로 기업이 잘 안 되면 합병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기업은 돈 못 벌면 망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안 망하잖아요. 사역이 안 일어나도 계속 그냥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작은 선교단체들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인가. 예. 이게 키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의 숫자를 늘리는 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모두가 선교인으로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보다 이제 보통 성도들 모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미셔너리라는 말 대신 미셔너, 선교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게 한국 선교의 성공이라고 말하면 한국 선교는 더 이상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전체가 선교인의 마음들을 갖게 될 것인가. 그래야지만 더 많은 선교사가 결국 종족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그 학습 공동체가 해석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거기서 전략이 나와야 되고 그걸 한국교회가 백업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단 선교부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닙니다. 현지 선교부가,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그 커뮤니티가 그걸 만들어서 교단 선교가 그걸, 교단 선교가 선교본부가 그걸 백업을 해줘야 되죠. 예. 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학습 공동체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학습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학습하고 해석해내고, 이렇다. 그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저희가 뭐 선교사들이 한 20년 동안 방콕 포럼이라는 걸 갖고 이렇게 몇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거기서 지난 쭉 얘기했는데 이런 논의들을 쭉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다 구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들 몇 사람 모였습니다. 모여서 얘기했는데 이제 첫 해 이제 막 모였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했더니 제일 처음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가 한국 선교와 책무의 문제였습니다. 그걸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 선교에서 책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책무가 뭐죠? accountable.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래서 선교사를 정의해야 되죠. 선교사는 아무나 선교사 나는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 되는 게 아니고 선교사는 반드시 파송받아야 된다. 그래서 파송 단체가 있어야 되고 파송 단체가 있는다면 선교사가 그 단체에게 리포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사역과 재정을 리포트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송가가 그 사람의 사역과 재정을 보고 그걸 컨설팅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당신 지금 그렇게 있다가 죽습니다. 안식년 가야 됩니다. 아니 뭐 안식년 너무 3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장으로 가야 된다. 그걸 누군가 어카운트블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다 선교사가 결정한다. 재정도 많은 경우에는 그 단체가 그걸 하지만 어떤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다 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이건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미야.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내 재정을 노출하면 저 사람이 나 이거 잘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팍 그 에너지를 받게 된 게 뭐냐면 선교사 책무 논의하게 모였을 때 체코에서 일했던 선교사입니다. 딱 와가지고 나는 재정을 이렇게 씁니다. 그 장부를 앞에 꺼내놨어요. 그게 저에게 완전 쇼크였어요. 그게 저희가 딱 그래서 저희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학습 공동체, 러닝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선교사의 책무가 없냐 봤더니 책무 관리를 잘 못하니까 현장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펠로우십은 있지만
현장에서 그 사람의 사역에 어카운터블 할 수 있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그거 얘기해주는 현장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국제단체 보면요, 예를 들면 OMF 필리핀 OMF 말고 국제 OMF의 필리핀 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리핀에 와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 중에 디렉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머지 선교사들의 일들을 어카운터블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더 잘하게 해주려고. 한국 선교사들은 현장에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펠로십 구조는 있지만 사역을 어카운터블하게 체크하는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2008년에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만들면 리더십, 그 구조를 이끌어갈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 선교사들이 팀 사역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팀 사역을 안 하면 리더십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팔로워가 있어야지만 리더가 있고, 리더가 있을 때 반드시 팔로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나왔던 되게 웃기는 얘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성도들이 다 장수급이야. 다 자기는 20년 30년 일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 밑에 졸개들이 없어. 그래서 리더십이 안 생기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과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논의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출구 전략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녀, 그러다 보니까 자녀 얘기도 하게 돼요. 뭐 선교사의 아킬레스건이 자녀들이잖아요.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자녀에 대한 그게 아주 워낙, 이게 한국 사람이 원래 다 그러니까, 뭐 모든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선교사도 예외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그 악착 같은 그 부모 못지않게 선교사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 교육의 선교사로서의 그 라인은 뭔가 뭐 많이 이미 논의됐습니다. 그런 것도 논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교 동원을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한국이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라고 현장 선교사들이 얘기해 줘야지만 그 사람을 한국에서 동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일어나고 있죠. 한국에서 막 동원해가지고 막 보내, 이쪽으로. 근데 뭐 우리한테 맞지도 않는 선교사인데도 막 받아야 되고, 단계팀도 우리 팀이 안 맞는데 뭐 할 수 없이 막 받아, 내 파송교회가 보내니까 막 받아야 되고 막. 그래서 선교 동원을 한국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선교사들이 원하는 선교 자원들을 동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선교사 은퇴 얘기도 했고요. 정신건강 얘기해 보니까요, 이번 10년 전인데도요, 정신건강 얘기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교사들의 멘탈 디소더가 굉장히 높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지 안 좋지가, 여러분들 한국에 가면 일랜드에서 이렇게 건강검진 이렇게 돈 내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때부터 그 심리검사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한번 검사하면서 딱 심사 딱 받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저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또, 저 늙은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저 사람이 무슨 바뀔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냥 싹 보고 그냥 싹 웃으면서, 요새 화가 많이 나시죠? 딱 그렇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쉼에 대한 얘기, 우리가 쉼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만 우리 유교 문화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쉼을 얘기하고 정당한 쉼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노래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공동체로, 이게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이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보시면 저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맞은 전략과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한국교회에 전달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제가 조금 더 길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면 꼭 질문 아니라 여러분들 하실 말씀 하셔도 됐습니다.